창업가세법 14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조세 심판과 조세 소송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48쪽 조세 심판 먼저 보죠. 자, 조세 심판. 우리 조세 심판은 심판 주체가 행정기관인 경우 우리가 이제 조세 심판이라고 그러고요. 심판 주체가 법원인 경우가 이제 조세 소송이죠. 그러니까 조세 법률 관계에 관한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심판 주체가 행정기관이면 조세 심판, 심판 주체가 법원이면 이제 조세 소송이라고 해요. 자, 조세 심판 한번 보죠. 자, 거기 국세에는 필요적 전치주의 채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 심판을 거쳐야 조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 소송에 앞서서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된다. 그래서 앞에 있다. 필요적으로 앞에 있다. 이게 필요적 전치예요. 그러니까 필요적 전치주의가 채택돼 있다는 얘기는 조세 소송에 앞서서 반드시 조세 심판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국세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국세에 있어서 조세 심판에는 뭐가 있느냐?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 조세 심판원장에 대한 심판 청구가 있고요. 이건 이제 국세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감사원법상 이 조세의 부과징수는 감사원법상 심사 청구의 대상이 돼요. 따라서 감사원에 대한 심사 청구도 조세 심판의 일종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감사원에 대한 심사 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 또는 조세 심판원장에 대한 심판 청구를 거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봐줘요. 그 다음에 이 조세 심판으로 이의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의 신청. 그 밑에 보시면 이의 신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대전 세무서장이 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북대전 세무서장에게 이제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의 신청은 앞서 살펴봤던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와는 달리 이거는 임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 조세 심판원장에 대한 심판 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 청구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조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의 신청은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돼. 그래서 이런 이의 신청을 보통 이제 구조가 이의 신청을 거친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의 신청을 많이 거쳐요. 이의 신청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돼?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그 다음에 이런 걸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세무서장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지금 세종시에 내려와 있죠.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를 거친 다음에 조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요, 이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그 납세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조세 심판의 제기 한번 보죠. 조세 심판의 제기. 여기 보면 이제 조세 심판의 제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세 심판은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말하는 거죠. 잠깐만 조세 심판 제기를 한번 먼저 본 다음에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조세 심판이 뭐가 조세 심판이고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아마 설명을 하면 납득이 쉬우실 거예요. 자, 조세 심판의 제기 한번 보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 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 신청 결정서를 받고 난 다음에 90일 이내에 할 수가 있어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 또는 조세 심판에 대한 심판 청구는요, 중복해서 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응? 그래서 먼저 한 게 적법해요. 나중에 한 게 부적법하고요. 응?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야 돼. 둘 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한 게 위법하다. 네, 심사 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죠. 근데 심사 청구는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서 이제 국세청장에게 하고요. 그러니까 심사 청구서를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세무서장한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세청장에게 세무서장이 그 청구서를 받아서 국세청장에게 이제 송부를 해주죠. 송부를 하면서 거기에 자신들의 그 답변서도 같이 적어서 이제 국세청장에게 송부를 하죠. 그리고 국세청장은 이제 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납세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자, 심판 청구 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서 조세 심판원장에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여기 교재에는 빠졌는데 조세 심판원에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청구는 그 심판 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럼 관할 세무서장에게 만약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심판 청구서에 본인의 의견서, 답변서 이런 걸 첨부를 해서 이제 조세 심판원장에게 보내고요. 아니면 뭐 조세 심판원장에게 바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제 조세 심판원장이 세무서장에게 보내주겠죠. 야, 이런 내용의 심판 청구가 제기됐으니 여기에 대한 너의 의견, 답변 내용을 보내달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심판 청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직접 조세 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심판 청구를 제기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90일 따질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심판 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심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납세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심사 청구는 심판 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 조세심판의 제기 기간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든지 이의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결정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해야죠. 그래야 이제 나중에 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자, 근데 이때 조세 심판의 제기 기간인 이 90일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 만약에 심판 청구서, 심사 청구서를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우리가 그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그 발신한 때, 그러니까 그 정확히 말하면 우편물에 우편 소인이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요거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법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의사표시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민법상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도달주의예요. 그러니까 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도달주의라 그래. 그래서 만약에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우편으로 보내진 경우,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그런 우편물이 상대방의 수중에 도달한 때, 그때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걸 우리가 도달주의라고 해요.
근데 우리 국세기본법에서도 기본적으로 도달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된 각종 서류들이 있잖아요. 뭐 납세 고지서라든지 이런 각종 서류들도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신고와 청구, 그러니까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달하지 않더라도 언제 효력이 발생해? 발신한 때. 발신한 때. 그래서 만약에 우편으로 신고서나 청구서를 보내는 경우에는 발신한 때, 그 발신한 때가 언제예요? 우편물 앞에 우편 소인이 찍힌 날짜죠. 그러니까 우편 날짜 도장을 찍잖아요. 거기 몇 월 며칠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짜에 그 발신한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럼 이렇게 발신주의를 취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당연히 유리하죠. 납세자 입장에서는 원래는 도달한 때의 기간을 준수한 게 되는데 여긴 뭐 땡겨주는 거 아니야. 발신한 때 기간 준수한 걸로 봐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조세 심판에 있어서도 국세청장에 대한 그 심사 청구서 또는 조세 심판원장에 대한 심판 청구서를 보낼 때 우편물로 보낼 때요. 우편물을 보낼 때 그 우편 소인 찍힌 날짜가 90일 이내기만 하면 제기 기간을 준수한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 소인이 찍힌 날짜가 90일 이내면 설사 그 우편물이 90일을 넘겨 도착했다 하더라도 제기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조세 심판에 대해서만 이 규정은 적용이 되고요. 조세 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조세 소송에서는 소점은 도달주의예요. 우리 이제 조세 소송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때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90일 이내에는 도달주의가 적용돼요. 이때는 우편 소인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도달한 날짜가 90일 이내여야 돼요. 그러니까 조세 심판에 있어서만 발신주의고 조세 소송에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시 도달주의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필요적 전치주의. 자, 이 필요적 전치주의는 조세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 또는 조세 심판원장에 대한 심판 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 청구,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조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걸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자, 이런 필요적 전치주의가 예외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내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표 봐주세요. 표 봐주시고 꼭 요 표 내용을 숙지해 주세요. 자, 한번 보시죠. 무효 확인 소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지금 필요적 전치주의라는 게 우리가 이제 조세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조세 심판을 거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 조세 소송은 뭐냐 하면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든지 어떤 과세 처분에 대해서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우리 조세 법률 관계에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국세기본법이라든지 이런 세법 규정에서는 어떤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경우에 거부 처분이 있던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통지도 해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 경우에 거부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우리 조세 소송에서는 흔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여튼 이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어디? 취소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에서만 전치주의가 적용되고요. 무효확인소송,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라는 무효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무효라는 게 뭐냐면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기에 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원래 효력이 없었으니까. 처음부터 원래 효력이 없었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거든요. 근데 이 취소 소송, 우리 뭐 부작위와 확인 소송은 우리 조세 소송에서는 거의 없으니까 이건 무시하고요. 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거든요. 그러면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 과세 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었던 경우 과세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죠? 유효해요. 과세 처분은 유효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과세 처분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과세 처분이에요. 유효한 행정처분이에요. 유효한 행정처분.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기관이 취소하면 그때 비로소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취소소송이에요. 취소소송. 그러니까 무효 확인 소송하고 취소 소송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효는 원래부터 무효야.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근데 취소는 뭐야? 일단 유효해요. 유효한 행위야. 유효한 행위인데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그때 비로소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취소야. 그게 바로 취소라고. 그러니까 무효 확인 소송은 원래부터 효력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데 특별한 무슨 이런 전치주의를 요구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무효 확인 소송에는 아예 그 소제기 기간의 제한도 없어요. 소제기 기간의 제한도 없어. 근데 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건 소제기 기간의 제한 있죠. 지금 90일 이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취소 소송이에요. 무효 확인 소송에는 이 90일이라는 제한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치주의도 적용되지 않아요. 이 전치주의 적용되고 제소 기간에 제한이 있는 건 취소 소송뿐이에요. 취소 소송. 그러니까 취소는 원래 유효해요.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비로소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치주의는 취소 소송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세 심판의 결정 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어요. 조세 심판을 제기했는데 지금 여기 90일 이내에 결정해서 통지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90일이 되도록 아무런 결정도 해주지 않았어. 통지가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그냥 바로 조세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뭐야? 거부 처분이 있었던 걸로 보는 거죠. 바로 그냥 조세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바로 조세소송. 이거는 거부 처분이 있었던 걸로 보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처분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원처분주의라고 그러는데 원처분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비록 행정심판을 거쳤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원처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대전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국세청장이 이제 어떤 결정을 하겠죠. 또는 여기처럼 결정 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조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뭐예요? 국세청장의 결정이 아니에요. 국대전 세무서장에 의한 소득세 부과 처분이죠. 그게 이제 조세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원처분주의라고 해요. 원처분주의. 그러니까 조세 심판의 결정 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해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90일이 도가 있으면 바로 조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데 감사원의 심사 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어요. 그런 적용이 없다. 그 다음에 전심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일 수 있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냐? 2개 이상의 과세 처분이 단계적으로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에 대해서만 조세 심판을 거쳤으면 나머지에 대해서 또 조세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조세소송 계속 중 그 대상인 과세처분이 변경된 경우, 아까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던 경우죠.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던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소멸되어 버린다 그랬잖아요. 흡수되어서. 이걸 흡수설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증액경정처분이 이제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 다시 조세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동종의 과세 처분에 대해서 이미 조세 심판의 기각 결정이 있었던 경우,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여러 명 있어요. 상속인 3명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었는데 그때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조세심판을 제기해서 기각 재결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 다른 상속인들도 또 조세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상 수개의 과세 처분이 있으나 하나의 과세 원인에 기초하는 경우, 우리 이제 판례에 보면 어떤 소득세 부과 처분이 있었는데 이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보니까 과세 연도를 잘못 지정했어요. 그래서 동일한 과세 표준인데 과세 연도만 바꾸면서 그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부가세 있잖아요. 부가세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그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제 방위세라는 게 예전에 있었어요. 방위세. 국토 방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인데 이 방위세가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가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소득세 부과 처분이 있었는데 보니까 소득세 부과 처분 이 과세 연도가 잘못됐어. 그 다음에 이게 소득세 부과만 하는 게 아니라 방위세까지 같이 부과 처분을 해야 되는데 소득세 부과 처분만 한 거야. 그래서 동일한 과세 표준에 과세 연도만 달리해서 종합소득세하고 방위세 부과 처분으로 이렇게 바뀐 경우에 그 뭐 방위세 부과 처분이네 그리고 과세 연도를 달리하는 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세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앞서서 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조세 심판을 거쳤으면 그거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세 심판 또 따로 거쳐서 방위세에 대해서도 조세 심판 또 거쳐서 또 오라 그러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가 된다. 근데 지방세 한번 보시죠. 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요, 임의적 전치주의예요. 그러니까 지방세에 대해서도 조세 심판이 있어요. 조세 심판이 있는데 이건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조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세에 대해서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면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는 이게 좀 규제의 일관성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지방세 기본법을 제정할 때에도 국세하고 좀 균형을 맞추자 이랬었는데 채택은 안 됐어요. 그래서 지방세는 지금도 여전히 임의적이에요.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돼요. 그래서 지방세에 있어서 조세 심판을 보면 도지사, 시장, 군수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특별 시세, 광역 시세, 도세에 대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세, 구세, 군세가 있어요. 이런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다음에 도지사에 대한 심사 청구 이건 삭제됐어요. 예전에는 도지사에 대한 심사 청구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시세, 군세, 구세 있잖아요.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세, 군세, 구세에 대해서는 그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천안시장의 뭐 시세에 대해서는 천안시세에 대해서 충남도지사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 심사 청구가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방세에 있어서 조세 심판은요, 요 이의 신청이 있어요. 이의 신청. 그리고 도지사에 대한 심사 청구는 삭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을 거친 다음에 불만이 있으면 조세 심판원장에 대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조세 심판의 대상은 돼요. 그러니까 지방세의 경우에는 도지사, 시장, 군수에 대한 이의 신청, 조세 심판원장에 대한 심판 청구가 있다. 도지사에 대한 심사 청구는 삭제됐어요. 그런데 이 지방세에 있어서는 뭐다? 임의적 전치주의다. 그래서 납세자는 이의 신청, 심판 청구, 심사 청구는 빼세요. 납세자는 이의 신청,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에 조세소송 한번 보죠. 조세소송. 자, 조세소송의 종류 한번 보시면요. 이게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그 소송이 이제 행정소송인데 행정소송에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이 있어요. 항고소송은 뭐냐 하면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항고소송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에요. 여기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 하는 무효확인 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정청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부작위 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해 주세요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고 소송에는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 소송은 뭐냐 하면 그 공법상 법률 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를 상대방과 한 소송인데요. 이 당사 소송의 내용은 주로 뭐 금전의 지급을 구한다든지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 이 당사자 소송에 해당이 돼요. 응? 그러니까 행정소송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항고소송, 당사소송이 있다. 조세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조세소송에도 이렇게 항고소송, 당사소송이 있어요. 그 항고소송에는 이제 조세소송 중 항고소송에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조세 법률 관계의 특성상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좀 찾아보기 어렵고요. 이제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이제 항고 소송의 주된 내용을 이루겠죠. 그 다음 또 조세 소송에서도 당사 소송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자, 요런 개념을 먼저 머리에 드시고 한번 여기 보자. 소송의 종류 한번 보시면 항고 소송에는 취소 소송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죠. 취소 소송이. 그리고 이제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는 조세 소송으로는 과온합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 예를 들어서 뭐 소득세 부과 처분이 있어서 내가 이제 소득세를 납부하고 난 다음에 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는 자신이 이제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때 소득세 부과 처분에 따라서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은 이 국가가 그 세금을 가지고 있는 법률상 원인이 뭐였죠? 소득세 부과 처분이었죠. 근데 소득세 부과 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돼서 소멸되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금 세금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은 부당이득으로 말미암아 손실을 입은 사람한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이걸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해요. 자, 이렇게 과원합금을 반환해 주는 게 이 이른바 이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과원합금의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걸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판례는 당사자 소송, 우리 판례는요, 원래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거의 다 민사소송으로 가요. 예를 들어 이런 어떤 공법상 법률 관계로 말미암은 어떤 금전의 지급을 구한다든지 뭐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것 자체는 사법상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건. 그런 사법상 청구권이니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걸 다 민사소송으로 봐요. 민사소송으로. 그리고 세금 돌려달라는 소송 있잖아요. 이거 다 민사소송으로 가요. 그걸 당사소송으로 보지 않아. 그런데 최근에 우리 대법원에서 좀 약간 이제 점진적, 좀 이렇게 전향적인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 부가가치세법상 이제 환급 요건에 해당이 돼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이걸 당사소송으로 봤어요. 이거는 단순한 뭐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따른 것이 아니고 어떤 부가가치세법상의 조세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거는 당사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아주 좀 전향적인 그런 판결을 해줬어요. 앞으로 우리 판례가 당사소송의 인정 범위를 좀 넓히는 쪽으로 좀 소송 제도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공법상 법률 관계하고 사법상 법률 관계를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른바 이원적 법체계를 취하고 있어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고요. 실체법적으로 또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고 또 소송 절차에 있어서도 별개의 소송 절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민사소송 절차, 행정소송 절차. 이렇게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고 있는 이원적 법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건 엄연히 공법상 법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럼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 않은 영미법식의 이론적 법체계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 이원적 법체계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사소송으로 마땅히 가야 할 걸 전부 민사소송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민사소송이 편해서 그래요. 판사들이 당사소송을 거의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소송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민사소송을 가면 편하거든요. 왜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게 민사소송이니까. 그러니까 당사소송에 대한 또 그 학자분들은 또 당사소송에 대한 법리 연구가 필요하고요. 또 법원에서도 이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된다고, 자세 전환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그 다음에 관할 법원을 보면요. 관할 법원은 피고인 행정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이제 그 관할 법원이 돼요. 근데 피고인 행정청이라면 이건 항고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세무서장, 북대전 세무서장이 한 뭐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피고는 왜 북대전 세무서장이죠. 그러니까 북대전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뭐라고? 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북대전 세무서장 여기 관할하는 행정법원이요? 없는데요? 행정법원은 전국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서울행정법원. 다른 데는 행정법원이 없어요. 다른 데는 행정법원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법원 조직법에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대전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원이 요 둔산동에 있죠.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둔산동에 있고 지원 있죠. 천안지원, 뭐 서산지원, 뭐 홍성지원, 그 다음에 논산지원 이렇게 지원들이 쭉 있잖아요. 본원은 여기 대전지방법원 본원은 여기 둔산동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 대전 충청 지역에는 행정법원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사건을 담당해요? 대전지방법원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대전지방법원.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이 행정법원의 역할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북대전 세무서장이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내가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이에요. 그런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뭐예요? 그 서울에 있는 거죠. 서울행정법원.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대전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대전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소재기의 요건 한번 보죠. 아까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국세의 경우에는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이때 전치의 요건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확인소송이라든지 당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조세심판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무효확인 소송 구하는 게 더 낫겠네요. 큰일 날 말씀하지 마세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무효확인 소송 구하다가 아주 봉변당한 변호사가 있어요. 그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 변호사님이 이 조세 전문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 있어서. 그래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러잖아.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요? 당연히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당연히. 응? 왜냐하면 무효는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무효는 어떤 경우냐 하면 그 과세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돼요. 중대 앤드 명백. 응? 그러니까 과세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 그렇지 않으면 취소거든요. 이게 중대 명백설이에요. 그러면 과세 처분인데 거기 하자가 있는데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거의 없어요. 행정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요, 사실은 실무에서는 극히 드물어요. 행정 처분은요, 공무원 개인이 함부로 발령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 처분을 발령하면 그 내부에 많은 절차를 거쳐서 행정 처분이 발령되는 거야. 대독국청장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대독국청장이 어느 날 갑자기 발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심사숙고 끝에 발령되는 거야. 그런데 그와 같은 행정처분이 그러한 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서 만약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판사가 심리를 딱 해봤더니 하자가 있긴 있는데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는 아니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야.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데 그쵸. 근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어. 그럼 법원에서는 취소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처분권주의라고 하는데, 처분권주의, 불거분리의 원칙이라 그러죠. 우린 여기 행정소송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원고 패소 판결 받는 거예요. 원고 패소 판결. 그래서 어떤 판사님, 어떤 변호사님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심리를 해보니까 이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야. 이 양반 무효확인 소송 왜 제기했겠어요? 조세 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가려고. 그래서 빨리 소송 끝내서 의뢰인에게 만족감을 주려고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 심리를 해보니까 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야.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데 그쵸? 근데 당사자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 그럼 법원에서 뭐야? 그냥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고 패소 판결 받고 이제 이건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래서 취소 소송 제기를 하고 딱 왔어. 근데 취소 소송은 뭐라고? 취소 소송은 뭐야? 제소 기간이 제한이 있잖아. 지금 우리 그 소재기 요건 그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무효 확인 소송에는 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당사 소송의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소 기한에 제한이 없어. 근데 취소 소송, 제소 기한에 제한이 있죠. 얼마? 90일. 그럼 무효 확인 소송 하다 보면 어떻게? 제소 기한이 도과됐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패소 판결 받는 거지. 그냥 패소로 확정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변호사가 소송 유형을 잘못 선택해서 망한 케이스죠. 우리 같은 사람은 무효확인 소송 제기 못해요. 겁나서. 취소소송 제기하지. 근데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법원에서 심리를 해봤더니 이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럼 원고 패소 판결 하나? 아니에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판결을 해줘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판결. 그러니까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게 안전해요. 근데 이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조세심판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소제기 기간 내에 제기를 해야 되죠. 90일 이내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과세 처분의 무효와 취소 한번 보죠. 과세 처분이 어떤 경우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느냐.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취소할 사유에 그쳐요. 자, 중대하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자가 어떤 중요한 법률 요건에 위반되었다는 걸 말하고요. 명백하다고 하는 것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분명해야 돼요.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분명한 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저건 문제가 있네 이렇게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분명해야 돼요. 그게 명백한 거야. 이렇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예요. 그렇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하자가 중대한데 명백하지가 않아. 하자가 명백한데 중대하지는 그런 경우가 있나? 하여튼 그러면 뭐야?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친다 이거야. 그러면 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알 수 있는 경우, 이때는 뭐예요? 명백한 하자가 아니죠. 명백한 하자. 자, 어떤 경우 무효인지 우리 판례가 무효로 판시한 사례를 보면요, 고난이 없는 행정기관이 한 과세처분. 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행정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약 했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이건 당연 무효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과세처분, 이것도 무효라고 보고요.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 절차에 들어갔어요. 이것도 무효라고 봐요. 암주 처분한 거 이런 것들 무효라고 봐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그쳐요. 거기 보면 적법한 권한의 위임 없이 세관 출장 소장에 의해서 행해진 관세 부과 처분. 자, 세관 출장 소장도 위임을 받아서 관세 부과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실을 외부에 있는 일반인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명백하지가 않죠. 중대한 하자이긴 해도 명백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때는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치는 경우 보면요, 대부분 명백하지 않은 경우예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렇게 과세 처분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렇게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던 게 뭐가 있냐면, 법률의 근거에서 과세 처분이 행해졌어요. 법률의 근거에서 과세 처분이 행해졌는데 나중에 그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자, 과세 처분은요, 어떤 의무를 부과시키는 어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처분이죠.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과세 처분인데 법률의 근거가 없다. 이건 중대한 하자죠. 그런데 이 경우 이 하자가 명백하느냐?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무서장이 근거 법률에 의해서 부가 처분을 했어요. 과세 처분을 했어요. 과세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그 근거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아니 이게 나중에 가서 위헌 결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하냐고. 물론 법률 전문가, 조세 법률 전문가가 이거 근거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 그 양반은 막 열심히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세상에 지금 과세 처분의 근거 법률이 나중에 위헌 판결 받을지 위헌 결정 받을지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하자가 아주 중대하지만 명백하진 않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대 명백설의 입장인데,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가 명백성 보충 요건서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백성이란 요건은 보충적인 요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중대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중대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명백성 보충 요건설인데요. 중대하기만 하면 명백하지 않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판례가 판시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중대 명백설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무효라고 하게 되면 그 행정처분에 따른 각종 법률 관계가 후속된 각종 법률 관계가 생기게 되는데, 이걸 침해할 수가 있잖아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 같은 경우에는 제기간에 제한도 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은 별로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경우 무효라고 하지 않게 되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아주 큰 장애를 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대하기만 하면 무효라고 보는 거예요. 그 예가 어떤 게 있냐면요,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이후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고 과세관청이 취득세 납부를 고지하였음에도 취득세 부과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한 불복 청구를 하지 않은 채 불복 기간을 도과한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판례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자,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신고를 했어요. 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리가 이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취득세 신고를 했으니까 과세관청에서는
납부고지를 한 거예요. 너 왜 돈 안 내니? 빨리 돈 내. 이렇게 납부고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이거 잘못된 건데, 그래서 거기 그 납부고지나 과세 처분에 대해서 다퉈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뭐 부동산 취득한 적도 없는데 이런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이 부가 처분에 이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뭐야? 취소를 구할 때 제소 기간에 제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90일. 90일 제한이 있잖아요. 90일 제한이 있는데 다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세관청에서는 이거 봐라, 세금 안 내네. 압류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압류 처분에 대해서 다투려고, 내 재산이 지금 압류가 들어왔어. 압류 처분에 대해서 다투려고 하는데, 자, 지금 그 앞선 그 취득세 부과 처분 있잖아요. 취득세 부과 처분은 하자가 있죠. 하자가 있잖아. 왜냐면 취득을 하지 않았는데 하자가 있지. 중대한 그 과세 요건을 충족 못한 거죠. 이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중대한 하자가. 근데 이 하자가 명백하냐 이거야. 명백하지가 않죠. 이 사람도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아니 그 뭐야,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됐으면 해제됐다고 무슨 뭐 다른 뭘 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소기간이 도과됐잖아. 그러니까 이거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기를 못하잖아. 그런데 그 이후에 썼던 압류 처분은 뭐예요? 압류 처분 자체가 무효는 아니에요. 압류 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세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지금 압류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류 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럼 이때 이제 이 앞선 처분 있죠. 취득세 부과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압류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냐? 다툴 수 없어요. 이건 두 개는 별개의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과세 처분에 존재했었던 하자를 이유로 압류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경우 어떻게 돼? 그냥 압류 처분대로 잘못하면 내 재산이 매각될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럴 때 만약에 이 앞선 과세 처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아니라 무효인 하자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과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데 압류를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이때는 압류를 못해. 이때는 압류 처분의 하자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앞선 이 취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지금 들어온 압류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압류 처분은 세금 체납이 전제돼야 되는데 지금 앞선 그 과세 처분이 효력이 소멸돼서 없어졌으면 아무런 세금이 체납된 게 없는데 압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류 처분의 하자가 생긴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아까 취소할 수 있는 하자는 취소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유효하다 그랬잖아. 지금 앞선 취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걸 지금 이 존재하는 하자는 중대한 하자냐 명백한 하자는 아니야. 원칙대로 따지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그쵸? 근데 취소 쟁송을 제기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이건 유효한 과세 처분이 되는 거야. 유효한 과세 처분. 그러니까 이 압류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중대하기만 해도 무효다, 이렇게 만약에 이런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 처분은 어떻게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면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얘는 세금이 체납된 적이 없는데 지금 압류 처분 잘못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얘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취득세 신고 행위를 무효로 하고 해서 누가 손해를 보냐는 거예요. 취득세 신고 행위를 무효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누가 손해를 보냐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걸 무효로 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납세자는 전혀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 처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대하기만 해도 무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0종 마지막 부분 한번 보면, 과세 처분 이후 그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당해 과세 처분에 대한 쟁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했다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취소 쟁송은요, 쟁송 제기기간이 도과되면 더 이상 못 다퉈요. 이걸 형식적으로 확정됐다, 이렇게 그래요.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 그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점, 요거 아까 똑같아요. 자, 어떤
과세 처분이 있었어요. 과세 처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과세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럼 이 과세 처분은 뭐라 그랬어요? 하자는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아서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친다 그랬죠. 그러면 납세자가 이 처분을 다퉈야 됐었는데 다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쟁송 제기기간이 도가했어요. 그럼 더 이상 못 다퉈요. 그래서 취소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유효한 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체납 처분에 들어온 거예요. 아까 내가 말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건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례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도 이걸 만약에 무효로 보게 되면 이 압류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 게 되잖아요. 그죠? 압류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 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과세 처분이 행해졌는데 그 과세 처분에 지금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데 그치는데 취소 쟁송을 제기 안 해서 지금 그 하자 그 과세 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그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 처분이 지금 효력을 갖고 있고요. 그의 근거에서 체납 처분이 들어왔을 때 체납 처분에 따라서 납세자 재산을 갖다가 매각해서 충당하게 되면 납세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는 비록 요 앞선 과세 처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그 과세 처분은 명백하지 않더라도 무효로 본다는 거예요. 무효로 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체납 처분은 못하죠. 왜냐하면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데 체납 처분은 어떻게 해요? 그죠?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중대하게만 해도 무효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예, 어떻게 마지막 수업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예? 하여튼 여러분 이번 한 학기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학기 말 시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준비하셔서 시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학점은 가능한 한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